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죠?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 세포에서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감은 잡힐 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꾸준하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재산세에 대한 설명,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과세 물건이 무엇인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과세 물건에 대한 설명하고 나머지 재산세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세 물건은 첫 번째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 그랬죠. 근데 이걸 묶어서 이걸 뭐라 했습니까? 그걸 부동산 1번, 그죠? 2번, 3번. 그럼 이 부동산은 육군이죠. 육군 하나, 해군 하나, 공군 하나. 그래서 육해 공군 하나씩. 그럼 여기에 과세 물건 중에 기계장비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회원권 또는 뭐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무형자산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세 물건이 오로지 대표 하나씩이니까. 육형무 대표 하나씩이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됐을 겁니다. 건축물까지. 자, 그럼 우리 교재 293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은 요거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주택. 자, 주택은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이라 하면 상시, 세대 5원이 상시 거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해 놨는데요. 자, 일단 간단한 내용만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따로 주택법에 대한 규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보자면 밑에 그 보충란에 보시면 있겠지만 세대 구성원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시거주 목적이에요. 근데 주택을 가족이 상시거주하지 않고 놀 때 쓴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놀 때 휴양, 피서, 위락용도 쓴다. 놀 때 쓴다. 능력이 좀 있어야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좀 많아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별장이란 말씀입니다. 별장. 그죠? 주택과 별장은 같은 개념인데 상시거주하면 주택이고 놀 때 쓰면 별장이 되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이란 주택구에 대한 주택을 말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와 건축물 보면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토지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원래 부동산은 이게 토지, 건축물, 주택인데 원래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인데요. 그죠? 구분하기를 여기 주택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토지, 건축물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토지 3개, 건축물 3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3개가 있고 토지가 3개 있는데 요것을 상가, 요거를 주택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건축물 몇 개입니까? 3개죠. 토지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지금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게 토지가 하나 둘, 건축물이 하나 둘 하고요. 요걸 하나를 뭐로 봤어요? 하나를 주택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는 건축물이 몇 개죠? 2개, 토지가 2개, 그 다음에 주택이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분 방식이 별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은 당연히 건축물 3개, 토지 3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우려면 안 돼요. 별거 아닌데 말을 써놓으면 힘들죠.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토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뭘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주택으로 따로 분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닌 얘기인데 원래 세법이 별거 아닌 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개념이. 이런 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니은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로 한다. 10배에다 빨간 줄 쳐놓으십시오. 이런 맥락 없는 숫자 5배, 10배, 3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완전히 단순 암기사항이 됩니다. 일단 메모장에 따로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주택은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라고요? 모르면 10배까지. 10배까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바닥 면적이 5배 또는 10배라는 면적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관련된 여러분 부동산 관련 법률에도 나오고 세법에도 보면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바닥 면적이 5배 또는 10배로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게 10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주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10배. 자, 디귿번 다가구 주택은, 자, 주택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이죠. 건축법에 의한 처분은 요게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요거를 뭘로 봐주냐면요, 요거를 공동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으로 봐주면 납세 의무자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한 쪽으로 봐줍니다. 자, 일단 이게 왜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재산세 세율은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단독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택이 여러 주택을 다 더해가지고 과표가 커지죠. 세금이 커집니다. 근데 이거는 공동으로 봐주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각각 봐주죠. 각각 쪼개서 1억짜리 10개 합쳐 10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억 각각 10개로 각각 세금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금이 작아지죠. 쪼개니까. 그럼 뭐가 유리해요? 공동주택이 유리합니다. 일단 세법은요, 이 다가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뭘로 따져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그럼 미리 얘기해보죠. 여러분, 양도세에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다가구주택을 양도세에서는 한 채로 봐야 비과세가 돼요? 여러 채로 봐야 비과세가 돼요? 한 채로 봐야만 세금이 비과세가 되죠? 그럼 그때는 뭘로 보느냐?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은 재산세에 있고 양도세에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또 나와요. 그죠? 요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을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다른 게 튀어나와요, 머리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다가구주택은 뭘로 본다? 납세 의무자가 유리한 쪽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봐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유리한지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리한 걸 모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뭐가 유리한 거죠? 공동주택을 해야만 세금이 적어진다. 따라서 요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자, 어쨌건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뭘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보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겸용주택. 자, 이 겸용주택 얘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은, 자, 여러분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는데, 이거는 1구라고 합니다. 1구의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주택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겸용주택이죠. 근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10층짜리입니다. 10층인데 4층은 상가입니다. 4층은 상가고 5층부터 10층은 주택입니다. 역시 겸용주택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구가 아니라 한 동이 겸용입니다. 이게 쉽죠?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럼 여기 있는 주택을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봐요? 주택으로 보죠. 이거 상가로 봐요?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보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겸용주택인데 한 개의 동이 겸용이면 이때는 무조건 주택만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상가 아파트 있잖아요.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고 위에 올라가면 주택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그 상가와 주택은 다 소유자가 각각입니다. 근데 이 1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걸 단독으로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독의 경우는 이 주인이 같지요. 그죠? 소유자가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가 예를 들어서 49고 주택이 51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주택이 뭐보다 커요? 상가보다 크거나 같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죠. 50대 50이다. 주택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죠? 또 이건 어떤 얘기예요? 주택이 몇 프로 이상이라는 얘기죠? 5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뭘로 하냐면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볼 여지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동이니까. 근데 하나의 한 채, 한 호, 한 구의 주택을 갖다가 일부를 상가로 쓴 거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 헐어가지고, 주차장 헐어가지고, 창고 헐어가지고, 상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가에 대한 과세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거든요. 세율에서. 이거를 전부 다 조금만 상가가 1이고 이게 99인데 이것도 상가주택을 구분하겠다. 그걸 귀찮잖아요. 집 한 채인 사람한테. 그래서 요거를 일단 주택이 전체의 50%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전부를 주택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재산세에서. 양도세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상가보다 작아버리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지요. 그죠? 겸용주택인데 한 동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겸용주택인데 1구의 경우만 한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이 50%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이 50%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간단한 얘기예요. 단지 비율 몇 프로? 50% 이상이냐 여부입니다. 50% 이상이냐 여부. 한동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과 니은번 얘기입니다. 자, 선박이란 기선범선 부선 및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자, 선박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모든 배. 모든 배란 말은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유는 동력선에 하나다, 몇 톤 이상에 하나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배면은 전부 다 됩니다. 다만 소형 선박의 경우는 세금을 안 받아요. 그걸 뭐라고 면제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별개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에 다 포함이 돼요. 포함되지만 그죠? 모든 배라고 한다.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박은 뭐라고요? 세 글자로? 모든 배. 그럼 시험에서는 결론 뭐라고 하냐면 조건을 계속 붙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하나다는 말 붙으면 선박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조건 붙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혹하시면 안 돼요. 선박은 무조건 세 글자입니다. 모든 배. 자, 다섯 번째 항공기. 항공기는 요거는 사람이 탑승해야 됩니다. 사람이 탑승을 해야 된다.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물건은 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소위 무인 동력기 있죠. 무인 동력기, 글라이더 이런 것들은 과세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등등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재산세 과세 물건은 크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와주면 고마운 부분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 제2절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야 될 의무를 지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과세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 기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오늘 열심히 외우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요전에서 열심히 외우세요. 대신 다음 주에 기억 안 난다고 자기 본인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는 현재 열심히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6월 1일 현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소유자. 그 다음 6월 1일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6월 1일 현재.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6월 1일 날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고 6월 2일 날 B가 C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뭘 준 거죠? 잔금 지급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가 누가 되죠? 시점에 6월 1일 현재 B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는 며칠 부여했냐면요, 단지 하루를 소유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몇 월 며칠은 피해야 됩니까? 6월 1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이 시점과세입니다. 시점과세. 시점과세. 또 예전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경제 비타민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얘기 설명하다가 뭐라 했냐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매입은 몇 월 며칠 이후에 매입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몇 월 며칠일까요? 매입할 때는 6월 1일이요. 6월 1일은 독박입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6월 1일은 세금 다 부담한다니까요. 6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월말을 좋아합니다. 그럼 대부분 언제 얘기하냐면요, 5월 말일 날짜 잔금 지급하죠. 이것도 역시 독박입니다. 5월 말일 날, 사실은 요거를 5월 말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를 잔금 지급했다 B가 5월 31일 날, 그 6월 1일 날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B가 보유하고 있죠. 결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5월 말일 날 취득한 사람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요즘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게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말 안 써요. 요즘 애들은 이런 말 안 쓰고, 제가 그걸 설마 차마 못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못 하겠고 약간 좀 심하게 합니다. 비읍 시읒 그래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애들만 합니다. 바보 이런 뜻이죠.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인데, 자 5월 말일날 취득하게 된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5월 말일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5월 말로 이제 마감을 진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몇 월 며칠 해야 돼요? 6월 2일 이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 1일날 현재 소유자한테 세금을 전액 부과시키니까.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험에서는 6월 1일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6월 1일날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시킨다. 자, 요거 일반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 납세 의무자의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원칙은 당연히 뭘까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언제 현재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당연히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이다. 자, 여러분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법은 항상 뭐가 원칙이냐면요, 실질, 현황,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됩니까? 사실상 이게 들어가요. 사실상. 그 예외가 거의 없어요. 예외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 사실상의 예외가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우리가 따로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냐고 물어보면 꼭 있다고 그러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예,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밑에 있는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 공유 물건. 자, 여러분 공유 물건이 뭡니까? 재산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유 물건은 가령 A, B가 있는데, 자, 물건이 지금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한테 2분의 B한테 2분해서 5천만 원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필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한 번만 보면 인간 복사기다, 머리에 딱딱 꽂힌다, 그러면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만은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공유 물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지분에게 상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과세 표준도 얼마가 되는 거죠? 지분인 5천만 원만큼은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양이. 당연히 납세 의무는 A하고 B한테 있다라는 얘기죠. 납세 의무가.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유 물건에서는 시험 문제 뭐가 나냐면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뭘로 하냐면요. 뭘로 합니까? 요겁니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균등하게 아니라 서로 상의한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것으로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괄호 속에 있죠.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얘기인데요. 이 3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나오면 여러분들이 세율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자, 주택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주택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건축물과 토지를 더한 게 주택입니다.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 부수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건축물은 A가 가지고 있고 토지는 B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주택에 대한 세율이 뭐냐면요. 주택의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특징이 뭐냐면요. 과표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커져요. 여기 구조는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 건축물이 1억이고 토지가 1억이다 라고 한다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두 개가. 자, 그런데 주택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택은 그냥 2억 요렇게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지 않고 일괄고시랍니다. 주택은 토지 건축물 구분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원래 저기 주택이 토지 건축물을 구분한 이유가 뭐였어요? 주택하고 다르게. 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일괄고시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2억이에요. 2억.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X라는 사람은 전액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그러면 2억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금이 예를 들어서 가령 2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A하고 B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분으로 토지를 1억 가지고 있고 B는 토지를 건축물을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율 해보면 이게 한 8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한 800만 원. 두 개 더하면 1600만 원 해가지고요. 자, 뭐가 더 커요? 전액 2억에 대한 세율 곱한 게 세금이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표가 커지면 세금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 세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부부인데 부부가 A가 부부입니다. 남편이고 B가 배우자입니다. 원래 그냥 2억 가진 사람은 세금을 2천만 원 내죠, 혼자서. 근데 가족끼리라든가 또는 나는 배우자끼리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어때 세금이? 여기서 재산세가 한 400조 들어버리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가 유리하냐? 각자 따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막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도 얼마를 줘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2천만 원 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과세표는 얼마라는 얘기죠? 2억 곱하기 세율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래 놓고 이 2천만 원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A와 B에게 어떻게 하는 얘기죠? 배분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간단히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가지면 세금이 커진다. 근데 나누어 갖거나 지분으로 갖거나 하지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합치면 각자 계산하면 세금이 작아진다. 합계가 두 사람 전부 다의 합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한 사람이 가진 것처럼 세금을 하나로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하나로 구해라. 그럼 일단 국가가 말하는 금액의 합계는 같지요. 국가가 받는 금액 총액은 같습니다. 대신 A와 B가 어떻게 나누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건 총 금액은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일단 주택을 뭔가 지분이나 소유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주택을 하나처럼 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보유한 것처럼 봐라.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요 모양이죠. 요 모양.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럼 다른 분은 이 건물 가격이 달라지겠죠. 각각. 그 다음에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전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구한 다음에 그 세액을 그 토지의 시가편액 비율로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편액 비율로 나누어서 세금을 안분해 주어라는 뜻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세금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금액으로 세금 계산한 다음에 나눠줘라는 뜻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분해 주면 되니까 기본 모양은.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세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은요 취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지. 왜 이 조문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 있죠. 취지.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지가 이해되시면 굳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암기할 사항들은 최대한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출산하고 나면 기억력 확 떨어지죠. 그죠?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술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필름 한 10번만큼 기억력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한 부분은 자신할 부분이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정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개별 사례인데요. 02번 의제나 합수 의무자. 뭐 의제나 합수 의무자 할 건 없고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상의 소유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 자, 어떤 경우냐면요. 자,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6월 1일 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 소유자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다 신고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일단은 소유권이 변동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변동은 됐는데 뭘 못한 겁니까? 변동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지금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사실상은 B인데 공부상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공부상에는 A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불분명한 게 아니라 신고만 안 한 겁니다. 변동 내용을. 그럼 원래는 B 이미 분명하죠. 사실은 B가 분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B 거인 것은 분명한데 정부도 재산세를 부과하려면은 이 변동 내용을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그냥 계약서만 쓰고 서로 그 변동상 신고 안 해버리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럼 당연히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요게 아직은 공부상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A로 되어 있죠. A. 요걸 알 수가 없잖아요. B인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굴 한다고요?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인 A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부가 신입니까? 그죠? 여러분끼리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돈 주고받았으면 뒤에서 집에서. 근데 정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정부에다 신고를 해줘야죠. 신고를 해주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 알려주면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당연히 누구 한다고요? 이때는요. 할 수 없이 누구로 하죠? 공부상 소유자. 자,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별표 3개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그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지문이 몇 개 나오죠? 보통 5개 나오죠. 5개 지문 중에 납세 의무자 지문이 나오면 최소한도 1개는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많으면 2개가 들어갑니다. 그 5개 지문 중에 2개가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3개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답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원칙은 뭡니까? 사실상 소유자. 근데 5월 말일날 계약을 해 잔금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정부가 B 건고를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구라 합니까? 공무상에 있는 A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뱃사공 그러죠. 뱃사공. 뱃사공 할 때 사공 순서다. 사공 순서다. 사실상을 먼저로 하고요. 이걸 신고하는 무신고하면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되죠? 저는 공무상 소유자란다. 사공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을 한다. 그리고 모르면 공무상 소유자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02번의 괄호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요거죠. 공무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요거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무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무사의 개인 등의 면허 등재되어 있는 자 이제 사실은 이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사례 중에 자 지금 사실상은 누구 겁니까? 사실상은 누구 거죠? 사실상은 종중토지입니다. 종중토지인데 그죠? 근데 명의는 뭐 공무상에 누구 되어 있습니까? 공무상에는 여기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고를 안 했죠. 그럼 원래 뭐라고 되냐면요. 원칙은 사실상으로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모르면 그때는 공무상 소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종중인데 이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죠. 그럼 누구로 해야 됩니까? 공무상 소유자인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종중일 거 없이요. 어떤 지문이건 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신고를 안 했다면 이런 얘기죠. 소유권을 신고를 안 했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항상 공무상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가 뭐가 된 거란 얘기죠? 종중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세 가지 중에 지문이 보통 한 2개는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례로서 종중 사례가 들어가면 됩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공무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제 3번은 뭐냐면 상속시입니다. 상속. 자, 상속했는데요. 상속 신고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A가 B가 C가 있는데 이거를 자 상속 개시가 됐습니다. 상속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상속 개시가 되었는데 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이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게 이 A, B, C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상속은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속 신고일이에요? 등기일자예요? 아니면 사망한 날짜입니까? 사망한 날짜죠. 사람이 죽으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서 이미 소유권은 X에서 A, B, C에게 어쨌건 넘어왔어요. 왔는데 신고를 언제 하죠? 6개월째 말일날 하죠. 상속 개시월 말로부터 6개월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6개월째 말일까지 한다고 상속 개시일부터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최대한 더 6개월 플러스 알파 후에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꼈어요? 이 중간에 신고기한 중간에 6월 1일이 낀 겁니다. 상속 개시일은 언제냐? 2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신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은 더하기 6개월 하면 8월 9월 30일까지죠. 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냐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2월 5일부터 언제까지요? 9월
30일까지가 신고 기간이고 요게 뭐가 되죠? 신고 기한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6월 1일 날 신고해야 하네요. 상속세 신고 안 했겠지 아마도. 재산세 때문에 신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죠. A, B, C 중에 누가 내야 되는데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안 되니까 누군가 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대표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된 상속자. 일단 여러분 요건 이해하셨죠? 근데 상속 신고를 해버렸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 개시했는데요. 신고를 언제 했느냐? 신고를 상속세 신고를 5월 25일 날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B, C가 뭘 갖는지 이미 정해졌잖아요. 상속 등기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제법 용어 중에는 별거 아닌 얘기들은 그냥 이해하면 끝납니다. 상속 등기가 되었어야 돼, 안 되었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안 되었어야 됩니다. 됐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이미 상속 신고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결론은 무슨 뜻이냐? 상속세 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니까 A, B, C가 뭘 가질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뭐가 돼요? 말로는 상속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일단은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위한 문제도 있습니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었다라고 붙으면요. 이때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문제를 만들게 한 문제를 가끔씩 냅니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었다는 말 나오면 이건 틀렸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죠.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죠? 그럼 이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자, 어쨌건 정부는 상속이 개시가 되었으니 세금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겠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자,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공동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세법은 항상 기본이 뭐라고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렇게 합니다. 주된 상속자는. 나머지는 곁다리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네요. 우리끼리는. 자, 네 번째. 자, 지금 뭐냐면요. 연부 취득을 했습니다.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을 했는데, 자, 연부 취득이라는 거는 기간이 몇 년 이상이요? 이거는 2년 이상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취득을 연부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의 시기는 항상 잔금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잔금일자가 아주 먼 미래에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이 각각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자는요, 등기를 언제 넘겨받습니까? 매수자 연부계약의 경우에 연부기간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등기를 10년에 넘겨받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공부상에 등재될 이유가 없어요. 잔금 지급이 안 끝났으니까. 그죠? 그럼 세금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판 사람한테 물려야 되겠습니까? 물건을 연부로 취득한 자한테 재산세를 물려야 되겠습니까? 물건을 매입한 자한테 물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유가 어디 있나요? 연부기 때문에. 그죠? 연부기 때문에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등기가 넘어올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만 조건이 뭐라고 묻냐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의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잔금 지급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 문제가 되려면 안 끝났어야 되죠. 잔금 지급 끝났다면 당연히 누가 되죠? 등기가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명의자가 하는데 이때는 아직 등기 안 넘어왔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아직은 매수 계약자라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잔금지급이 안 끝났다. 연부는 따라서 누가 낸다? 그 매수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끼리는 매수자라고 하셔도 돼요. 계약자를 빼고. 자, 여러분 연부로 취득한 물건은 여러분 겁니까? 아니면 판매자 겁니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20년 연부로 취득을 했어요. 돈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여러분이 집 지을 수 있죠. 또 땅에다가. 이 물건 팔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매수자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지 뭐만 안 넘어왔어요. 잔금지급이 안 끝났으니까. 등기만 나한테 안 넘어왔지 이용권이라는 거 소유권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것도 누구한테 한다? 매수 계약자한테 과세하겠다. 자, 우리끼리 다섯 번째입니다. 신탁재산. 자, 여러분, 신탁재산은 원래 법적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위탁자한테 있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해야 되죠. 문제는 A 건데, 위탁자 A 건데 명의가 B로 되어 있어요. 신탁 물건은. 근데 명의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신탁 계약이 끝나면 다시 또 물건의 명의가 다시 또 위탁자한테 넘어옵니다. 이 신탁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명의 넘어가는 게. 관리 목적이에요. 관리. B라는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크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주고 그 신탁 계약이 끝나면 다시 물건을 돌려주겠다 하는 게 신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위탁자한테 있습니다. 재산은 누구 걸로 보셔야 돼요? 위탁자 걸로 봐야 되죠. 그런데 재산세는 이걸 누구 걸로 보자면요, 수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위탁자한테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2013년도까지인가요? 그때는 위탁자한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물건이 수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위탁자가 한두 명이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주택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도 그 위탁 등기 넘어가죠? 그리고 그 도심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그 위탁자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자별로 얼마인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분이. 정부가 이거를 A, B, C, D 다 찾아가서 하지 않고, 그죠?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냥 수탁자한테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탁자가 알아서 위탁자한테 배분하라는 뜻이죠. 그럼 정부는 뭐가 편합니까? 위탁자가 편해요? 아니면 수탁자가 편해요? 정부에서는 수탁자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A-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A-100번까지 100명이에요. 근데 위탁자는요? 수탁자는 B라는 신탁회사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기다 과세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 B는 A-1번부터 A-100번까지 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A, B, C한테 A-100번까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이쪽에다 부과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정부가. 결국은 정부가 뭘 택한 거냐? 편안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인데요. 별표 3개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법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취지를 이해하자 그랬거든요. 자, 이 물건은 원래 누구 거예요? 위탁자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위탁자한테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암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암기 이론과 달라요. 이론에 어떻게 한다고요? 배치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하나 틀리나 쉬운 문제 하나 틀리나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 문제 틀려가 떨어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만나면 다 한 문제로 떨어졌대요. 어떻게 이렇게 한 문제가 다 떨어지지? 그죠? 전부 다 한 문제가 떨어졌대요. 희한합니다. 결국은 한 문제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별거 아닌데 문제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포기하거든요. 그죠? 모의고사 보는데 매번 점수가 안 올라가요. 맨날 58점, 57점, 58점, 60점은 안 넘어갑니다. 그럴 때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요 틀리는 거 잡아주시면 이게 60점 1점이 되는 겁니다. 59.9점은 떨어지는 거고 60점 1점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수탁자입니다. 위탁자가 아니고요. 아예 써놓으세요. 위탁자 아님. 위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탁자인데 논리상으로는 요거는 수탁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채비 또는 보르지의 경우. 자, 6번 채비지 보류지
사실은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환지라는 게 빠졌습니다. 환지. 그죠? 환지 채비지 부르지가 하나의 세트 겁니다. 환지 채비지 부르지는 개발을 의미합니다. 개발. 개발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땅이 있는데 옛날 땅입니다. 이게 산 100번지. 산 100번지가 있는데요. 이걸 1995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요것에 의한 지분을 이렇게 나눠준 거, 요걸 뭐라고 할까, 요거를 환지라고 합니다. 자, 환지는 누구 땅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 공부하시니까 사업 시행자 땅입니다. 이 땅은 아직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일부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개발 상태니까 땅을 바꾼 겁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자, 또 하나는 뭘 만들었냐면요, 채비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루지라고 합니다. 이 셋 다 아직은 다 누구 땅이냐면요, 사업 시행자 땅입니다. 개발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사 중이죠. 공사 중. 땅이 누구 땅이에요? 사업 시행자 땅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면 얘기 끝납니다. 따라서 환지나 채비나 보루지 누가 세금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을 재개발하는데 공사하잖아요. 공사해가지고 막 짓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시행자인 조합 겁니다. 이걸 분양해서 팔아야 누가 되는 거죠, 이제? 상대방 개인께 되는 거죠. 분양자라든가. 채비지는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남겨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채비제 보루지를 요거를 남겨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은 외부로 안 나간 땅입니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죠? 그럼 나중에 이거 채비지 팔아가지고 뭐에 쓴다는 얘기죠? 채비지 분양해가지고 공사 경비에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루지는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기부 체납하는 물건들, 요게 보루지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은 재산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취득세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 환지, 채비지, 보루지는 취득세를 매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옛날 땅을 모양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래 문제는 뭐냐면, 환지, 채비지, 보루지는, 아직 요거는 물건이 외부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내부적으로 공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떡하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취지가. 근데 여러분 어차피 중개사 공부하신 게 다 개발사업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주법에 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갑니까? 개발 과정이죠. 이것도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환지가 다 뭡니까? 법에 의한 개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개발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취득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 땅을 모양만 바꾼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모래를 A, B, C 애들이 이렇게 갖고 놉니다. A, B, C 동그랗게 가지고 놀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떤 애가 했습니다. 피자. 혀가 네모나게 피고 A, B, C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환지. 환자가 뭐예요? 바꿀 환자죠, 바꿀 환자. 지는 땅 지자입니다. 땅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발했을 때 기본적으로 환지하고 채비지, 보루지가 나오는데 요것들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되겠죠.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지에는 이게 나옵니다. 권리면적 얘기가 나오죠. 권리면적 얘기. 권리면적. 자, 지금 옛날에 100제곱미터였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권리면적이 72제곱미터만 나왔어요. 72제곱미터.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배정을 하는데 배정은 80제곱미터씩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8제곱미터라는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추가 배정 받았죠. 자, 추가 배정 받은 명은 돈을 내야죠.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합니다. 요거는 뭐가 돼요? 돈 주고 쓰겠으니까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권리 면적은 실제 옛날 면적보다 면적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이유는 가장 큰 게 채비지하고 부르지를 빼놓죠. 이 사업자들한테 직접 주질 않거든요. 사업시행 주체에게. 이 채비지와 부르지를 갖다 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권리 면적은 줄어요. 근데 대부분 권리 면적이 주는 대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개발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거는 행복한 얘기입니다. 근데 개발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이거를 100제곱미터 때 개발 전에 1억이었는데 개발해가지고 80을 받고 나니 이 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개발을 잘못한 겁니다. 개발을 잘못했다기보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이 1억인데 나중에 분양해보니까 1억을 못 받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투자한 돈보다 나중에 가치가 더 커야 되는데 더 크지 않을 거라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채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에 분양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수익에 대한 수익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도주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뭐라고 불러요? 도주법이라고 부릅니까? 말이 이상한 도주법? 도망가는 법? 근데 어쨌건 도주법에 보면 그죠? 요 뭐가 있냐면 요 그 일반 분양한 부분이 뭐냐면요. 채비지예요. 채비 아파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재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나 나오냐는 문제예요. 일반 분양이 나오려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용적률이 늘어나야 되죠. 결론은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채비 아파트인 일반 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적게 나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분양가가 올라가서 이 채비 아파트는 그 일반 분양 금액이 늘어나서 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중이 떨어져야 되겠죠. 결국은 개발이란 건 간단합니다. 이 권리 면적에 대한 부분, 그죠? 또는 배정받는 평가액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내가 투자한 것보다 적게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재건축은 여지가 없잖아요. 오로지 상향 증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상향 증축을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납니까? 조합원의 주택이 평입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생기죠. 결론은 그겁니다.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20억쯤 되겠다. 그럼 내 돈 들여서도 하겠지요. 내 돈 12억 들여가지고 그죠? 내 집값 10억, 추가 경비 2억 해가지고 재건축을 해보니 이게 20억이 됐다. 나는 12억 투자해가지고 20억이 되면 8억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논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논리예요. 내가 투자한 것과 앞으로의 시세 차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자 어쨌건 지금 환지의 경우에 이 부분은요. 가격이 올랐건 떨어졌건 과세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환지. 그죠? 그 다음에 환지와 채비지 보르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요것들은 환지, 채비지 보르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원칙이.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 겁니까? 아직은 사업 시행자. 그러면 여러분 채비지 팔렸습니까? 아직 안 팔렸습니까? 안 팔렸죠. 보르지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습니다. 요거 무슨 말을 쓰냐면요. 충당한다는 말 씁니다. 충당은 누가 충당하는 거죠? 시행자가 내 거를 충당하는 거죠?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충당한 다음에 어떡하죠, 나중에? 채비지는 분양하죠, 팔죠, 매각합니다. 그땐 당연히 상대방은 뭐가 돼요? 취득. 나는 양도가 되지, 나는 양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지, 채비지, 보르지. 결국 재산세는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가 낸다. 자, 지금은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재개발 아파트의 그 일반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 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미분양 아파트를 채비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개발 조합 감사를 해봤는데요.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보고 그 회계감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 총무 이사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기 4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미분양 나가지고 분양가가 한 2억 5천인데 저보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2억 5천인데 약간 변두리입니다. 서울에. 제가 안 산다 그랬어요. 아이 뭐 계속 떨어질 텐데 뭐하러 사냐고 했는데 살 걸 그랬습니다. 그때 안 사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40평짜리가. 근데 그 시기가 그때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직전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부동산 잘 못합니다. 저 부동산 해가지고 이익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몇 번 있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제가 한 건 다 깨졌습니다. 아주 제 아픔이죠. 30대가 제 부동산 때문에 다 날라갔죠. 잘못 투자했다가 상투 잡는 데 아주 선수입니다. 근데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는 못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자 어쨌건 간에요. 자 요 개발해가지고요. 일단은 사업 시행자 거다라는 얘기죠. 미분양 나면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과 환지 요거는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개념이. 자 환지는 관련 법률에 의한 환지 개발이고, 그러면 요 재개발 재건축은 법률이 뭘 따라간다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주법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아마 저보다도 공법에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관련된 처분을 무슨 처분이라고 하냐면요,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주택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5번 얘기 그렇게 보겠습니다. 채비지 부르지의 경우는 도시개발법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러지 않고 요즘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아시죠?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자 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비지 또는 부르지로 취득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데 이거는 암기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사업 시행자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자 7번인데요 요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 2번과 지금 사실은 1번, 2번, 7번을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2번과 7번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2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소유권이 분명히 누구 건지는 알죠. 누구 겁니까? 매수자 거죠. 분명합니다. B가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서로 간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7번은 달라요. A와 B 간에 다툼이 있어요. A가 B한테 팔았는데 서로 자기 거라고 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누구 걸 편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합니까? 그거는 판사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소유권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아요? 몰라요? 소유자를 어떻게 하는 얘기죠? 불분명하다. 여기 일반적으로 얘가 들면 뭐가 있냐,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서로 간에 소유권에 의한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A가 B한테 팔았어요. 단지 뭐만 안 했어요? 변동신고만 안 한 겁니다. B로 바뀌었다고 신고만 안 한 건데 여기는 서로 자기 거라고 그래요. 여기는 A, B가 다툼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이걸 소유권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자기 거라고 그래요. 서로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 수익세라고 했습니다. 수익세. 재산의 소유자는 수익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다 뭐가 돼 있습니까? 소유자죠. 소유자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소유자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불분명하니까. 그죠? 그러면 소유자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수익을 누가 얻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어차피 모르니까
이때 수익을 누가 얻어요? 수익자. 수익자 누가 됩니까? 사용자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기본은 뭐냐면 소유권을 알고 싶은데 소유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한다고요? 사용자. 사용자가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양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1번과 2번과 7번은 다릅니다. 여기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여기는 소유권이 불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세금 부과한다고요?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불분명하니 누구한테 간다고요? 사용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요. 소유권이 어떻게 하다고요? 불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소유권의 기적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 사용자는 뭐가 되냐면 수익자라는 얘기예요. 수익자.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납세 의무자를 보면은 재산세에서 가장 만만하게 많이 나오는 시험 부분이 납세 의무자 부분인데요. 종류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트, 사실은 세트 그러면 1번, 2번, 7번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7번. 문제가 여기서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요 종중까지 들어가면은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기본 모양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죠? 요런 것들은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단지 요거는 여러분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죠? 왜? 우리 논리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되신다면 나머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자면. 채비지 보르지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 왜 이거를 누가 시행자가 내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발은 끝났는데 아직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낸다는 뜻이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